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고재석 교수를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이사로 있었던 그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로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오늘 사회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만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 이제 학사 석사를 하시고 북경대학 철학과에서 중국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계시고, 성균관 인문 동양 아카데미라는 그 우리 종교 포럼 같은 그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임 교수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많은 그 저서를 남겼는데, 상산어록 역주, 성균논어,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동양 고전 사선, 인간의 길을 찾다, 뭐 생활과 윤리, 동양 윤리와 만나다. 그래서 이런 그 사서를 그 한국형 인성 함양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나 맹자나 대학이나 중용의 옛날 책으로 뭐 2000년, 2500년 전의 얘기지만은 그걸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해서 젊은 세대들이 쉽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오늘 주제가 이제 이 논어 아닙니까? 논어인데, 제가 그 모시고 있었던 이제 삼성의 그 창업 회장인 이병철 회장이 그 호암 자전이라는 그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자서전의 맨 끝마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자서전의 맨 끝에 그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경영에 관한 책에는 흥미를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경영에 관한 책은 나는 별로 재미도 없고 읽어보지도 않는다. 근데 경영의 기술보다는 그 절 위에 흐르는 기본적인 생각, 인간의 마음가짐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런 뜻에서 가장 감명을 받은 책, 그리고 내 책상 위에 항상 두고 보는 책을 들려면 서슴지 않고 논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분의 그 마지막 자서전에 마지막 가장 강조하는 게 논어입니다. 논어. 예. 그분이 이제 유학 사상이 굉장히 이제 투철하신 분이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를 인수를 했죠. 그 철학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드님인 그 이건희 회장은 이제 이보다 한 발 더 앞서서 그 인간미, 도덕성, 예의범절, 에티켓을 삼성 헌법 1조다. 영원히 바꿀 수 없다. 삼성은 이익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만큼 그러한 그 논어에 대한 흐름이 그 기업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초일류 삼성을 만든 원동력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분 다 모셨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은 어떤 우리가 어떤 이런 그 도덕 불감증, 어떤 그런 위기 때문에 위기가 왔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고재석 교수님의 이러한 논어 강의, 현대적 의미의 논어 강의는 앞으로 우리가 좀 새겨 듣고 또 우리 후세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재석 교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존경하는 박재갑 원장님, 그리고 고인수 원장님 감사드리고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한국의 생활문화뿐만 아니라 사유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한국 사상의 원형과도 맞닿아 있는 논어, 이 논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죠. 이것은 지구입니다. 둥근 지구, 아마 위성에서 찍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세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실세계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은 이렇게 그냥 자연 그들의 세계, 사실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있는 그들의 세계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옳음, 선 이런 가치를 부여해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세계, 이것을 가치의 세계라고 합니다. 한번 이것을 보실까요? 이것은 지도입니다. 아마도 지중해 중심에서 대서양으로 세력을 확장한 유럽 사람들이 그려낸 지도일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지구는 시작과 끝도 없고 중심도 없는데 이 내가 그리고 싶은 이 지도의 세계, 가치의 세계는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중심도 존재합니다. 이런 지도는요. 마테오 리치가 예수의 선교사가 선교의 목적으로 이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만국 지도입니다. 만국 전도인데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서구 유럽 중심이 아닌 동아시아 중심의 지도를 그립니다. 여기 한국이 보이죠? 조금 전에 없었던 한국이 이제는 이 안에는 들어옵니다. 이 얘기는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나의 중심이 존재하고 나의 시선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주류 가치 말고 한번 일본 사회의 주류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명 회장님 안 오셨지만 일본의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에 가면 이 도쿄에 에도 시대에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황실의 별궁으로 쓰였던 정원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겨울에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일본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으로 꼽히는데 그 중에 정원 가운데 이 소나무가 가장 또 이 정원보다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소나무는 한 뿌리에 나왔고요. 거의 300년 넘게 이렇게 자라났답니다. 그런데 희한한 모습이 보이시죠? 그냥 자라나는 소나무가 아름답다라고 아니면 멋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전지하듯이요. 가지치기를 하죠.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일본의 전형적인 세계 인식입니다. 왜 일본은 자연 그들의 있는 그들의 세계를 불안하게 그리고 극복의 대상으로 여겼을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지 않고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옳음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의 일본의 주류 세계인식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역시 그러하죠. 인간의 자연성을 긍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와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 불안한 인간의 이 불안전성을 극복하려는 것이 일본의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논어는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연에 대한 강한 긍정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강한 긍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한국 사상의 특징 그리고 원형과 이게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어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고인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기술 문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인문학이 필요한 건데 이 인문 가치를 논어로 지금 시작하는 건 흐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논어와 관련된 의미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남을 때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논어라는 이 텍스트가 있어서 참 고마운 일입니다. 텍스트가 남았다라는 것은 그냥 남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한 번도 오류가 없이 나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저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미 논어라는 어떤 판본이 형성되기 이전에
제자들이 이 띠에다 새기고 다니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장은 이렇게 띠에다 새기고 다녔고요. 그리고 그 뒤에 생존 당시에 이미 공자의 언행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은둔자들인데요.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걸 보아서 이미 당시에 논어가 형성되고 있었었고, 이 논어가 최종 판본으로 굳어진 것은 거의 400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논어 판본이 형성된 것은요, 제나라 논어, 노나라 논어, 뭐 고논어 여러 가지 판본이 아예 다른 문자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있었었고요. 진짜 공자의 말인지 어디까지가 공자의 말인지 이런 논의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공자의 이 언행을 기록한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논어는 과연 논어의 수많은 어떤 주제들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바로 인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논어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구성하는 게 천지자연 만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 이 존재에 대한 강한 긍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박재학 원장님 박사논 바로 천인무간이죠. 천인무간이란 개념은 바로 이 수리편의 요 구절에서 나옵니다. 천생덕어여, 하늘이 나에게 덕을 생겨나게 하였다. 사실 이 구조에서는, 이 말 속에서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것, 그럼 이 나라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라는 것은 공자에게만 이러한 선을 판단하고 옳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나라 초기에는 천자만이 천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천자의 명령을 받아야지 옳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춘추 시기로 이어지는 거의 500년이 지난 시기 이후에 공자는 그 천자만이 받던 천명을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수평적 확산을 기본 전제로 시작합니다. 나라는 건 뭐냐면 나만이 아닌 모든 인간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불완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양심이라고, 양지와 양능처럼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양심 있냐라는 말. 나 이외에 또 다른 타자에게 관심 갖는 이런 선한 가치를, 그렇죠? 올바른 마음으로 행했을 때 얻어지는 이런 덕성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험적으로 생겨나게 했다라는 것은 선험적으로 학습과 경험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는 저절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도, 내가 인간의 이성을, 데카르트 이후에 신과의 관계를 단절한 인간이 그냥 사유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 발휘시키면 저 자연 만물을 내가 장악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권능을 지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희한하게 이 논어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자가 말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말을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옳음을 판단하고 어떻게 우리 일을 해결하냐고 제자들이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공자가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사시가 행언하고 백물이 생언한다. 사계절이 이렇게 운행되고 그다음에 만물이 이렇게 생장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늘의 현현인데 하늘이 무슨 말을 하다냐. 하늘을 기도라든가 기복이라든가 아니면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도덕 감정, 그렇죠? 그리고 자연에 펼쳐지는 이런 신묘불측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상에 연루되지 않고 초월하면서 실제하기에, 그럼 이 현상이 연루되지 않고 저 위에 단독자로서 실제하는 하나님,
이런 하늘은요, 논어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현상에 반드시 현현되면서 드러나면서 형용화되고 수로화된 하늘이어야 비로소 하늘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출발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논어의 궁극적인 관심은요, 초월자로 실존하며 세상의 화복을 주관하는 저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것은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자가 병이 나서 제자들이 선생님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느냐? 있습니다. 실제 낫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타율이라는 것이죠. 나의 화복을 저 밖에 있는 아니면 위에 있는 저 타자에게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현현되고 있다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의지를 통해서 이 하늘을 체득하고 체인하고 알아내고 그대로 실천하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데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어 첫 시작은요.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배우고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은가. 나의 완성. 그리고 주변을 확대. 요붕자원방래. 불역락호와. 먼 곳으로부터 이런 수평적 확산이 일어나니까 기쁘지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어의 이 기본 전제인데요. 누구나 배움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 감정과 만물의 자연 법칙을 내가 체득하면 조화로운 관계 완성을 이루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위대한 존재. 비록 되어가는 존재지만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움을 강조하다 보면 특히 인간의 이성만 강조하다 보면 형이상학에 대한 부정, 형이상학에 대한 어떤 권위가 탈각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1,000원짜리 지폐에 계시는 퇴계 선생님이 만든 천명 신도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과 우주 만물을 그려낸 그림인데요. 퇴계 선생님이 마지막 돌아가시 3개월 전의 논쟁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내가 공부, 배움의 노력을 통해서 알아낸 저 이치는 나의 공인가의 문제예요. 나의 공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그래서 나의 인식이 저 이치에 주도 면밀하게 다가간 것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봉과 논쟁을 하다가 퇴계의 마지막 선택은요. 나의 노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리의 작용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거의 반이지만 마지막 지점은 나의 안에 있는 리가 나의 이 마음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난 것이다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계학의 후손들이 퇴계학파들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유학자들이 직접 북경에 가서 선교사들이 와서 한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필담을 나눠서 받아온 공부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고요. 다만 그 하늘을 받아들일 때 다산 정약용은 여전히 저 위의 위험을 가지면서 두려움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가장 가깝게 만나지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게 다산의 관점이에요. 수은 최재호도 역시 퇴계학의 아버지가 퇴계학의 후학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천주시리를 읽었다 할지라도 그 하늘을 바로 이 순간 내 마음이 곧 오신즉 여심이라 내 마음이 곧 하늘이라는 이러한 기본 전제가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배움을 강조한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만 맹신하는 것이 아님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정들이 드러났을 때, 내가 배움을 통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같은 인간은 적어도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이라면은 자주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 일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정도의 특징들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요 감정입니다. 논어에서는 부모, 유기, 질지우라. 부모는 오직 그 자식이 병들까를 걱정한다. 나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나입니까? 피부까지가 나라고 착각을 하는 게 우리의 지금 주류 인식이에요. 그러면 긴장입니다. 너와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게 상대방이 나를 언제든 해칠 수 있다는 불안은 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규칙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주류 패러다임이라고 늘 이기동 선생님도 그런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는 각자 위심이라고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얘기했던 각자 위심, 각자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각자를 위하는 마음이 이기심이 문제라고 지적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현재 주류 패러다임도요. 나 이외의 존재에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건 어떤 목적성을 갖거나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나 이외의 존재자에게 우리가 왜 그런 배려하고 공감을 갖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자연성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게 주류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논어에서는요. 부모를 봐라. 엄마 아빠를 봐라.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자식이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인데 이제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존재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자라주는 게 나의 기쁨이 되고 저희 부부의 큰 거의 90몇 프로가 우리 아이들의 삶, 아이들의 잘 사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은 존재하니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긍정한다라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불안하면 CCTV 달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공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CCTV 달아서 감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제자들이 묻죠. 아니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공자는 단언코 얘기를 합니다. 이 인이라는 개념은 공자에게서 특화된 개념인데 사실 이는 사람 인자와 동일하고요. 사람 인자는 동의의 이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은 나중에 이 문화적인 어떤 계보는 말씀드릴 있겠지만요. 다만 인에 대해서 부르니까 공자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람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CEO들도 많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 많은 조직을 이끄는 분들이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조직, 리더십들은 서양에서 많이 이렇게 갖고 온 리더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지금 뭐냐면 계약적 관계가 돼버립니다. 돈을 주고 있고 돈을 받고 있고 돈을 준 만큼 일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 계약에 맺어진 어떤 관계 속에서는 저 대상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뭐 이윤 창출이든 어떤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도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를 도구화시켜요. 200만 원짜리 직장, 300만 원짜리 직장, 초일류 기업 삼성 같은 뭐에는 더 그러니까 이 직원들도 이 돈에 따라서 바로바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아픔입니다. 이건 한국적인 사회 속에서는 좀 어색한 기업 문화인데 사실은 리더라는 사람이 인간 자체를 존중한다라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선택한 적어도 이 계약 범위 안에서 선택한 사람이 일했을 때에는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귀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궁은 똑같이 인을 물으니까 출문여견 대빈
집 밖을 나가서면 큰 손님을 맞이하듯이, 마치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님을 맞이하듯이 말단 직원을 대하라. 그건 인간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선생님께서 지나가다 누가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밥을 먹고 있느냐? 개똥이라고 누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늘이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건 남녀노소건 누구나 귀하다라는 겁니다. 출문여견 대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일 직원을 그렇게 대하면요, 직원들도 이순신 장군처럼 될 겁니다. 그냥 사장의 호칭이 없어도, 백의종군 한 거 아닙니까? 장군의 호칭이 없어도 온 사람들이 명랑대첩해서 마음을 다하는, 그래서 그 악적 조건 속에서 이겨내는 그러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원들조차도 그럴 경우에는 점차 내가 도구로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진정한 가치를 발현시키는 곳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 일을 수단이 아닌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되어버리죠. 내 가슴 뛰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3인 여승 대자가 됩니다. 밑에 사람을 부리는데, 백성을 부리는데 큰 제사를 받들듯이 공경하듯이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책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귀하다,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소부력 물시여인,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요구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행동 동력이요, 내 타율, 어떤 기준이라든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법이 아닌 나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자연입니다. 자연이라는 건 뭐냐면 저절로 그러함입니다. 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요즘 학생들이 나를 모르고 살고 나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너를 느끼고 너희들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낍니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새벽녘에 지금 드러나는 하고 싶음, 요게 나입니다. 그렇지만 불안하지만 적어도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 하고 싶은 나가 그래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나로, 크게 세상에 어긋나지 않는 나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애할 때는 이렇게 똑똑하게 해요. 내 마음대로 절실하게 내 마음을 묻고 또 묻고 물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삽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또 달라져요. 현실이래요. 내 감정 무시하고 아버지가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좋대. 사회에서 보니까 이 정도의 직업은 있어야지. 그러놓고 후회해요. 그러놓고 참고 살아요. 그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긍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전환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한 게 오리온 초코파이죠. 우리나라에서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하면 알아들어요. 여기에 수식어가 안 붙어도 됩니다. 한국 사람은. 불안하면요, 정에 반드시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선정, 아셨죠? 그런 감정이 들어요. 선한 감정. 그런데 한국 사람은 너 정도 없니? 안 하면 굉장한 큰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온에서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아오츠카라든가 이런 이제 바카스 같은 이런 광고들이 바로 이런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가지고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게, 제가 북경대학에 있을 때 중국은 이 한국만큼 인간에 대한 강한 긍정의 문화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정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개념어를 쓰는 겁니다. 인은 알아듣지 못해요. 설명을 해야 됩니다.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그냥 개념어입니다. 개념어는 강력하거나 우리에게 파급 효과 줄 수 없지만 안전하긴 하지만 다가가지는 못하는 거죠. 한국은 그만큼 하늘이 여기서 만나진다는 문화 속에서 있는 겁니다. 살아라, 살림이에요.
정이 뭐냐? 살아라라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살림 잘하시냐라는 한국어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집안 살림 회계 정리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살림을 잘하는 겁니다. 살아라. 위대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성의 근거에서. 그리고 이 살림 문화는 이 파피안 같은 사람은 프랑스의 어떤 지금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 서구 문명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살림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느낀 그대로. 저는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잘 표현하는 게 바로 문화 콘텐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게 K컬처입니다. 세상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감정이 진실된 내 느낀 그대로를 정말 처절하게 내 느낌을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그 컨텐츠에 담아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공감적 확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감의 마음은 또 한 가지는 인을 측은지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질 때 우리는 아차하는 이 마음,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나 이외의 어린아이, 물론 어떤 기억도 없고 때가 없이 그대로 대상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인데요. 그때 어린아이는 나를 넘어선 타자가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타자가 나처럼 아끼는 이 감정인데요. 이것은 자타를 구분하지 않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애할 때 한국 사람들은요,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야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안 돼요. 자기를 어떻게 번역하죠?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자기가 돼버려요. 유가 미가 돼버리는 특이한 우리의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미학 속에서는 어떤 것이 강조되냐면요. 자기 PR이 아닙니다. 자기 PR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 아카데미, 이 인문학 아카데미에 이번에 카카오뱅크를 만드신 이제 의장님이 들어오셨는데요. 그분께서 굉장히 제가 우연찮게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국의 경영 속에서는 한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점중심이라면 네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봤을 때 이제는 선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사람이 있으면 여섯 개의 선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고려하는 어떤 평가. 그랬을 때에는 이거는 한 사람이 소외되거나 한쪽에 문제 있을 때는 이 관계를 개선하는 리더십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8명이 되면은 8명의 시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8명이 연결되면 마치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그 조금의 그 병사들로 그 많은 일본군을 이겨내는 것처럼 56개 선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관계의 미학 속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우리의 덕목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겸손과 같은 거예요. 논어에 보면 맹지반은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더라. 분이전 이렇게 폐주에서 돌아올 때요. 그러면 성문을 들어올 때 장인문 성문을 들어올 때 말을 막 책찍질합니다. 내가 뒤에 있었다라는 것은 제 선봉에서 싸웠다라는 것이잖아요. 비강호야하라. 채찍질하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하죠. 다 들리게. 내가 뒤에 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말이 못 나가서 내가 뒤처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만 돋보이는 PR, 프리젠테이션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양 교육이 자기 표현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자기 그런 능력들을 교양 교육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일 이것이 논어적 사유가 조금 더 긍정된다라면 겸손의 미덕을 우리가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 못하겠습니다. 자꾸 미루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겸괴에서는 지중유산이라고 합니다. 땅속에
이게 땅 위에 요만한 이게 언덕이 있으니까 사람들 우습게 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요만한 언덕 밑에는 수만 길이의 산이 박혀 있는 겁니다. 겸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감추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되 부족하면 메워서 쌓아가는 이것이 겸입니다. 이러한 겸괴의 미덕이, 겸손의 미덕이 관계의 중심, 상호 연관된 관계가 강조되는 속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도 참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 이게 나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라는 언어, 우리가 이미 1인칭이 돼버리는 이런 문화는 이제 이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심지어 강아지, 자연까지도 가족이 돼버리는 이게 이 타일러가 미국에 있는 이 반려견 문화를 서로 비교하면서 한국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갑자기 강아지가 누나가 되고 엄마가 되고 강아지 엄마 왔다 어디 아들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흥미롭게 제가 이 아름답다라는 어원을 한국어가 발한 이런 언어가 담겨 있는데 아름답다라는 언어가요. 제가 이걸 중세 국어의 의미를 다 찾아봤고요. 국립국어원에 공식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고요. 그런데 답변의 근거에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우리 돌아가신 유승국 교수님, 유승국 교수님, 이기득 교수님 다 이렇게 계보를 읽고 있지만 아름답다는 아람과 답다의 합성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국립국어원에서 동의를 해요. 그러면 아람은 무엇이냐? 아람은 우리가 말해 아람이라는 건 한아름, 그렇죠? 한아름, 두아름 하듯이 경계가 구분되는 것을 아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은 사유의 뜻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중세국어에서 개인적인 것, 사사로운 것을 아람으로 표기하였다. 이것은 국립국어원에서도 동의하는 답변이었고요. 따라서 아람답다라는 것은 너와 나, 인간과 자연의 사사로운 구분을 없애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상생의 본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건 유승국 선생님도 말씀하셨고요. 천지자연의 본래 모습을 서로 살아라. 상생이라고 우리 박자가 원장님이 각인했던 것에서 나오죠. 논어에서도 뭐냐면 인간의 본래 모습을 너와 내가 구분 없이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로움이 없이 마주한 대상과 연결되어 하나된 상태가 바로 아름다운 자연이고 아름다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름답다. 놀랍죠?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 경계가 없어지고 하나 된다는 겁니다. 무라일체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보면 일본에서는 이런 정원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건축이 아닌 이 병산이 그대로 있고요. 병산을 그대로 살리면서 만대루를 지붕을 내 눈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천지자연을 다 하나된 조화의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런 건축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서울도 그렇게 정합니다. 수도 천도를 할 때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서울인데요. 서울을 정할 때에 이미 수천 년간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이었죠. 지기가 쇠했다라는 명분으로 여기를 옮겨올 때에 청계천 중심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요, 인간만을 바라봤으면 풍수를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연을 같이 보기 때문에 서로 교감하는 겁니다. 나는 저 대상을 통해서 새롭게 규정되는 나이고 저 대상은 나를 통해서 의미를 갖게 되는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만일 여기 남대문이라고 우리는 훗날 정했지만 숭례문을 세로로 놓은 것은 관악산의 화학기가 강해질 때에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 세로로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 연못을 파놓죠. 그리고 만일 도성 안에 사람들이 음란한 일이 많이 생기면요, 숭례문을 열어놓습니다. 양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불이 음란한 일이 또 많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숙정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야, 음기가 너무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지금의 과학으로는 이런 어떤 천지자연이 일체화돼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없죠. 박재 관장님이 이 건물을 터를 잡을 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 경복궁, 이제 창덕궁에서 어마어마한 기운이 나에게 쫙 온다는 느낌. 이것은 저 현대 과학에서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또 이제 한재은 교수님이 또 잘 써주셨었고요. 이런 사유는 아름답다라는 사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질다라는 어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는요, 어질인자, 조금 전에 사람다운 인간을 어진으로 하는데, 어진 사람을 성인도 어진 사람이라고 하고, 어진 사람이라고 하고요, 현인도 어질현자라고 번역하고요, 양심도 어질양자예요. 그럼 어질이 뭐냐라는 거, 어질이 이 하늘의 마음을 실현한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원 분석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질다라는 것은요, 모질다와 다른 말이에요. 그럼 모질다라는 거 어디서 왔냐면 모서리, 그렇죠? 모서리입니다. 여기가 꽉 막힌 모서리. 그러니까 꽉 막힌 모서리처럼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는 모진 사람이에요. 어진 사람은 가만 보니까 어서리는 이렇게 모서리의 반대편이 품이 활짝 열린 곳. 우리나라의 마을 이름에 어서리가 있답니다. 산과 산이 이렇게 쭉 열려져 있는 요 동네를 어서리라고 한다는데요. 그럼 어서리는 뭐냐면 매 순간 이렇게 고정된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이 순간에 맞는, 상황에 맞는 중용의 도리, 중용 이치를 실천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자 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에 맞게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에서는요, 군자지어 천하야, 군자가 천하일에서 무적야 무막야, 오로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없고 또 반드시 이건 안 된다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의지여비, 상황에 맞는 그 옳음에 가까이 하고 따를 뿐이다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옳음을 제가 선생님들께 딱 두 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체크리스트인데요. 옳음, 무엇이 옳음이냐? 옳음은 사실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옳다라는 것은 너와 내가 딱 구분되어서 나의 권리를 찾는 게 옳음이 아니라 너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알면서도 잘못했으면서 알면서도 그냥 잘했어. 이것이 옳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는 것이냐 하면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옳음은 허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전제된 옳음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당연한 것,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 예를 들면 신호등에서 빨간불일 때 건너야 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우리는 약속을 했죠. 당연히 오른쪽에 서고 급한 사람은 왼쪽에 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냐.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정말로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술잔을 따를 때 반을 따르는 게 좋습니까? 맨 밑바닥에 만큼 따르는 게 좋습니까? 넘치게 따르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당연이라는 것은 언제 결정되느냐면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만 결정되는 겁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요걸 잘 못해요. 지금 바로 여기에 눈 뜨지 못합니다. 공자는 이 네 가지가 없었다. 절사란 무의, 무필, 무공, 무아. 무의, 무필은요 뭐냐면 미래 시제입니다. 무고, 무아는 과거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라는 건 뭐냐면 의도하는 의도성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요렇게 해야지, 요건 요걸 거야 라는 것은 현재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가 아니라 요걸 거야 라는 것은 앞으로에 있을 법한, 있지도 않은 그냥 나의 상상 속에 그려진 의도성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에이 저래서 그럴 거야 라는 의도성은 지금을 방해합니다. 당연한 옳음을 판단하는데 방해합니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럴 거야라는 의도성은 희한하게 강화가 되면요, 반드시 그럴 거야라는 억측으로 가게 됩니다. 억측이 반드시 그럴 거야라는 것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와도요, 현재를 보지 못하고 나의 관념 속에서 판단해 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과거 시제인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뱀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곰젤리를 줬는데 뱀 모양의 곰젤리면요, 그걸 보고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면 더 강력한 충격들이 있죠. 지하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 생존자들이 문제인 겁니다. 생존자들은 이걸 스트레스 증후군 아니면 사고 이런 증후군들이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학적 건 잘 모르겠지만 지하철을 잘 못합니다. 왜 못하겠어요? 그 충격이 나를 딱 가로막고 있어서 안전한 지하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과거의 기억에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여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고착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하철과 내가 만나지 못하고, 아니면 어떤 친구가 나에게 나를 험하게 대했어요. 그러면 그 기억에 고착화돼 가지고 지금 저 친구가 아예 새로운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내 안에서만 맴돌다 보면 나 안에 갇혀서 상대방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단절이 이루어져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옳음이라는 건 반드시 눈을 떠야 한다. 눈을 어디 떠면 지금 바로 여기. 그래야지 옳음이 보이는 겁니다. 당연한 것은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아까 술잔 따르는 것을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보편적 확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눈을 딱 떴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오늘 술잔을 따를 때 넘치게 따르는 게 맞겠어. 그래서 철철철철 넘치게 따릅니다. 근데 왜 그런 걸까를 물어야 됩니다. 가만 보니까 그겁니다. 지금 만나고 싶은, 예를 들자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정들이 요즘은 너무 약화돼 가지고 잘 못 알아들으니 있을 거 있거든요. 만일 상상도 하기 싫지만 제 아이가 지금 세상을 떠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만나는 날이 기일이, 기억하는 날이 기일인데, 그 기일날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대하겠습니까? 많이 먹어라. 지금 오늘 만난 이 순간만큼이라 좀 많이 먹으라고 밥을 퍼도요, 고봉으로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물 하나 따라주더라도 더 많이 먹어라 해서 술 하나 따라줄 때, 그렇게 부모님 오셨을 때 이제 좀 많이 드세요. 오늘은 좀 적게 드시지 말고 하지만 그래서 제사 지낼 때의 잔그릇에는요, 잔을 받침에는 술을 이렇게 넘치게 따라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따르라는 원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영배처럼 왜 3분의 1을 따랐겠습니까? 과유불급. 우리는 행동은 과하거나 불급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적절하게. 그래서 계영배를 만듭니다. 3분의 2 이상 따르면 갑자기 술이 쭉 빠지게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그 원칙이 적용돼서 술을 따를 때에는 한 3분의 2 정도 따르는 게 좀 맞다라고 우리가 지금 통용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는 이유를 가만 보니까 이렇게 오늘은 술 대신 물로 따르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몸만 축이게끔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바로 관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대상과 마주했을 때에 당연한 원칙은요, 반드시 그 이유가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체크하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그런데 이 소위원이라는 것은 선현들이 이걸 알기가 어려워요. 지금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는 의외로 쉽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만 알아보면 돼요. 근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오늘 중국 대사가 싱하이밍 그 대사가 한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 대표랑 만나서. 그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절해야 될까요? 아예 미국과에 가야 될까요? 그러면 삼성그룹의 지금 이 시안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무기를 지원해야 될까 말까요? 수도 없는 문제가요,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이치를 찾아야 하고요. 이건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 그 우리의 기준, 그리고 왜 그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거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 하나를 알고 터득한 게 화단가 같은 경우거든요. 하나, 오늘은 물을 딱 써놓고 물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오늘은 나무를 써놓고 나무에 대해서 탐구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을 탐구를 거듭해 나가면서 어느 날 화령관 통해 가지고 화담의 고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 알려주세요. 아니면 점을 쳐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타율에 기대하는 방식은 논어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묵묵히 기억하고 깨치고 배우되 실증 내지 않고, 그렇죠? 그걸 또 전해주고, 이것 말고 나에게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독특한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마무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말에 또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이기동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보라는 것이 밥보에서 나왔다라고, 비읍탈락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밥보는 아시겠죠? 한자로 번역하면 식충입니다. 식충.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밥만 축내는 벌레, 그렇죠? 이렇게 동물 같은 사람, 밥보.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보처럼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 안에 지금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강한 긍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 아름다움을, 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공자가 오, 미견, 호덕을 여호색자야라. 그러니까 아까 덕, 천생덕어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덕을 좋아하는 것을, 여색을, 그렇죠? 여색을 밝히는 것만처럼 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식욕, 색욕, 인정욕구, 권력욕구, 돈,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달콤함에 우리는 제주도까지 이 맛집 탐방을 가고요. 심지어 그 몇백만 원 돈을 비행기표를 구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맛집 탐방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게 이런 무력과 사욕들인데요. 강렬하죠. 근데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더 맛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제 차를 좋아하니까 차도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차의 맛을 들이면요, 그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춰주지 않으면 저희 집 큰일 납니다. 다행히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푸얼차, 이런 보이차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저렴하게 구입해서 이만큼 있어서 다행이지,
제가 더 좋은 것을 맛보기 시작했다가는 지금 제가 커피숍 가서 어디 찻집 가서 차를 못 먹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홍차든 뭐 가지고 있는 차의 맛에 길들여져서요. 여기에 감각을 주세요. 근데 저의 감각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하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제가 이제 감당을 못 하는데 여색도 똑같죠. 물질적인 욕망들. 저도 조금 전에 사진도 제가 이제 그런 점점 선생님들 아시지만 마음은 정말 생동감 있고 정말 그런 청춘처럼 있다는 말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렇게 활인데 이 육체는 어느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20대 청년들, 대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요. 늘 강조하는 게 그 젊음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 잘 못 알아들어요. 뭘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젊음에 만족하다 보니까 더 젊음을 하고 더 젊음을 하고 지금 끔찍한 범죄들 아동 이런 범죄들 이거 보면 참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은은한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자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되는데요. 맹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요 아름다움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고자 함, 이것을 선이다. 하고자 함, 내 지금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요것.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 지금 내가 내 감정을, 순수한 감정을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노력하려고 성찰을 통해서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요. 그 자기에게 갖춰져 있는 것을 이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노력하는 거죠. 단계가. 게다가 그 선으로 덕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비로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 놀랍죠. 이제는 이런 사람은 자타의 구분이 없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대인, 성인, 신인의 경지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마지막은 논어에 이런 말을 합니다. 증자가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나니까 병이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조지장사 김영야에 새가 장차 죽을 때에는요. 그 소리가 구슬프답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은 이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 그 말이 선하다. 마지막 순간에 내 돈, 내 땅 뭐 이런 거 찾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의 말을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고 죽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